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해리스, 미국의 두 대선 후보가 처음으로 90분간의 공개 설전을 펼쳤습니다. 경제와 낙태권, 불법 이민 등 외교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인 8조 4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하는 60대 인구가 더 늘어난 반면 20대와 40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조 단위 투자를 통해 앞으로 4년 내에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해리스, 미국의 두 대선 후보가 오늘 첫 TV 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90분간의 설전에서 두 후보는 지금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해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미국의 첫 대선 TV 토론 취재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오늘 첫 토론일 뿐만 아니라 두 후보가 처음으로 만난 자리라고 하던데 네. 제가 보기엔 좀 전초전 같아서 조금 싱겁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미국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토론의 승기는 해리스가 잡았다, 판정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한 전문가들의 실시간 평가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우세했고 이 CNN의 여론조사에서도 63대 37로 해리스가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양쪽 후보 모두 세부적인 정책 제안은 부족해 좀 아쉬웠습니다. 현재 워낙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는 데다가 변수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번 TV 토론만으로는 대선에 추가 기울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토론 방식이 트럼프의 주특기인 이 설전을 펼치지 못하게 설계된 영향도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이번 토론이 해리스에게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발언한 시간 자체는 트럼프가 더 길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토론을 주도한 것은 해리스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같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공약을 뚜렷하게 밝히는 데에는 좀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적극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트럼프 쪽으로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는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끝으로 시작부터 이 날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경제 그리고 물가가 바로 첫 질문이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이제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되살리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의 최악의 경제다, 최악의 물가다라며 바이든 정부의 실패를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해리스가 이 트럼프 정부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일자리 문제를 남겨서 이를 치우느라 바빴다 이렇게 되받았는데요.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세금을 감소하고 고물가는 중국으로 향하겠다 이러면서 최고의 경제를 다시 자기가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is economic plan as something that would increase inflation and by the middle of next year would invite a recession. And who's going to have higher prices is China. They've destroyed the economy. The Trump administration resulted in a trade deficit, one of the highest we've ever seen in the history of America. Focusing on investing in American-based technology so that we win the race on AI, on quantum computing. We hardly make chips anymore because of philosophies like they have and policies like they have. I don't say her because she has no policy.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의 증세 정책을 공격하지 못한 게 좀 뼈아플 수 있겠습니다. 자, 세금 올리는 건 다들 싫어하는데 이 해리스노믹스의 핵심이 이 중산층을 위해서 이 공격적인
부자 증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세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현재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유권자들에게 이 해리스 당선 시 세금 인상 가능성을 경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해리스는 오히려 좀 공세를 거세게 이어간 모습입니다. 오직 자신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다라면서 트럼프는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대신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가 강한 미국 경제를 만들 수 있었다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왔는가 등 이 책임론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에서 이 경제 정책은 많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공약이나 정책이 있었습니까? 우리 증시에서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가장 맞닿은 IRA 관련 의견은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 정책으로는 크게 에너지와 헬스케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특히 오늘 토론이 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가스 생산지인 펜실베니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래킹 규제가 나왔습니다. 프래킹 규제라는 것이 이 셰일가스 추출을 위해서 수입 파쇄법을 뜻하는데요. 전통 에너지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이슈가 핵심 주제로 나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2020년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에 환경 오염을 이유로 프래킹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허용으로 입장을 바꿨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가 해리스는 뭐 정책이랄 게 없다. 내 공약도 가져다 쓸 것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리스는 자신의 가치관은 바뀐 적이 없으며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어가는 만큼이나 전통 에너지에도 채굴권을 보장해서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발언도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I have not banned fracking as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in fact, I was the tie-breaking vote 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My position is that we have got to invest in diverse sources of energy so we reduce our reliance on foreign oil. Fracking in Pennsylvania will end on day one. Just to finish, one thing so important in my opinion. So I got the oil business going like nobody has ever done before. When they took over, prices were going up the roof. 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노인 등 이 취약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이 메디케어 확대도 주 이슈로 올렸는데요. 해리스가 오늘 토론에서 선방하면서 헬스케어 관련주로도 투심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좀 후반으로 갈수록 후보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조금은 혼잡해지는 분위기였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후 뭐 낙태 그리고 불법 이민 정책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슈 그리고 인종 논란까지 사실 좀 불거졌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리스 부통령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좀 점점 트럼프 특유의 과도한 표현이나 인신 공격 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오하이오주에서 난민들이 개나 고양이를 먹는다라는 논란적인 발언도 나오겠는데 이때 이제 진행자가 거짓이라고 팩트 체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뭐 3대1의 싸움이었다. 진행자가 편향적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는 두 후보 모두 슬로건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래, 앞으로 나아갈 길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과거는 트럼프죠. 그리고 자신은 바이든도 아니다. 자신은 새 정부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트럼프는 할 수 있었다면 왜 이제까지 하지 않았는가라고 꼬집으면서 실패한 경제, 쇠퇴하고 있는 국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책임을 해리스 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장 지금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워낙 크고 중요한 변수라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망이나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토론의 여파가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오늘 TV 토론에서 보았듯이 이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판세가 한쪽으로 뚜렷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 증권가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해리스 쪽에 무게가 실리더라도 법인세라든지 변수가 남아있어서 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오늘 토론에서 새로운 정책적 부분이 공개된 것이 아니어서 시장으로선 불확실성이 을 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하나증권에서는 해리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경제나 이민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보다 다소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미 경제의 단기 성장 관점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희연 기자였습니다. 지금이 공격적인 투자의 시대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주가가 급락했던 8월 초 블랙 먼데이 당시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도 역대 최대인 8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기타 대출 잔액은 지난 8월 한 달 사이 1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6월과 7월 각각 3천억 원, 1천억 원씩 줄어들다가 8월 들어 급증한 겁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기타 대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8월 첫 주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이를 추가 매수 기회로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끌어다 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 8월 달에 1조 원 좀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최근의 흐름에 비해서는 좀 올라왔는데 8월 초에 주가 급락했을 때 그때 발생한 신용대출이 거의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 영향이 상당히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더한 가계대출 증가액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주택담보대출은 8조 2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 같은 증가폭은 한국은행이 2004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주담대 증가폭이 급증한 것은 5, 6월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8월 들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이후 두세 달가량 시차를 두고 실제 집행되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2달 연기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DSR 2단계 규제가 9월로 연기되면서 7, 8월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DSR 2단계가 이달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지난달 어느 정도 해소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 은행권이 실수요자를 제외한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9월 이후 주담대 증가폭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내수 부진에 건설 시장에 역대급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8만 4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2013년 통계 분류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한파가 고용시장까지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건설업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종합건설 쪽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8월 폭염에 야외 작업이 줄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건설업의 고용 지표가 더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달 건설업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전달보다 3시간이나 줄었습니다. 도소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건설업이 침체의 늪에 빠지며 전체 고용 지표까지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2만 3천 명 늘었지만 증가폭은 2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30만 명을 웃돌던 연초와 비교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한 겁니다. 전망 기관들은 건설 수주 등 건설 투자 선행 지표가 악화되고 있어 건설 고용 한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수주가 1년 반 정도를 굉장히 안 좋은 숫자를 냈고 이제 올해부터는 확실히 동행 지표에 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행 지표도 아직 부진한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정부도 건설업 부진이 전체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침체한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 투자 5조 원 보강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사비 안정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금이라도 막차를 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작된 이 대출 규제라는 악재와 다가오는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판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재 기자에게 대응법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 나왔습니다. 성 기자, 먼저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요, 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서울 내 같은 지역구 안에서도 단지별로 분위기가 다릅니다. 일부 지역만 유난히 굉장히 과열됐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중위 가격이 15억 원대 정도를 유지했는데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200억 정도로 같은 지역구 안에서도 단지별 차이가 굉장히 좀 커서 그런데 9월부터 본격적인 대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시행 열흘 정도 됐는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일부 줄고 상승폭도 감소하는 등 이게 주춤하는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권에서 전방위적 대출 조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은행들이 제각기 다른 대출 규정을 제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이 금리는 주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대출 규제라는 집값 하락 재료와 금리 인하라는 상승 재료가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는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고 기준금리 인하는 이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당장 집을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대출 규제 영향이 더 클 것도 같은데 악재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악재가 조금 더 큰 느낌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올 연말까지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 과열됐던 매매 가격 상승세가 꺾이거나 오름폭이 줄고 거래량 또한 감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이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장금리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실제 차주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유지될지 내려갈지 아니면 오히려 올라갈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현실화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가계대출 총량을 조절해서 과열된 집값을 냉각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쉽게 말해 공급 확대에서 수요 억제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미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피로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을 이사철 이 같은 집값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 규제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직접적인 규제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 정부는 최근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집을 꼭 사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전문가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이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어쩌면 고점일지도 모르는 지금의 매매가를 온전히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대신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신축만 고집하는 게 아닌 기존 주택, 경매 매물 등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DSR 한도를 살펴서 추가 대출 여력을 남겨두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한편 이 투자의 관점에서는 공격적인 매수를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등 제약 사항이 많은 만큼 이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무분별하게 몸집을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어려운 시장인 건 맞아요. 이제 규제도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 볼륨이나 이제 수를 늘리시는 부분은 조금 많은 제약이 따르거든요. 택과 상업용 이렇게 좀 다양한 물량을 섞어서 투자를 하시는 관점으로 네,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판단 하에서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볼 때 추석 이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이사철이 오면 시장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곤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성나균 기자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오늘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 참석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앞으로 4년 내에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연내 위탁 개발 생산 CDMO 사업 확장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서 회장은 최근 미중 갈등을 비롯한 여러 대외 환경으로 인해 CDMO 시장성이 뚜렷하다며 18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 증설을 위해 조단위 투자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항체 약물 접합체, 메신저 리보핵산 등의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CDMO 1위 회사인 론자의 역량을 추격하겠다는 설명. CDMO 후발주자란 약점에 대해서는 원가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다 그러면 내 송도 주종가보다는 3분의 1은 낮추겠다.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된 설계를 할 거다. 최대한도 자동화율을 높일 거다. 한편 미국에서 신약으로 인정받은 자가 면역 치료제 짐펜트라와 관련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올해 목표 매출인 2,500억 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르면 다음 달 미국 3대 처방집의 사보험과 공보험 총 6곳에 짐펜트라 등재가 완료된다는 설명입니다.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선 ADC 신약 3종, 다중항체 신약 3종을 선정해 2029년 첫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2개는 오는 11월 비임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내년부터 임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의 60%는 바이오시밀러로 하고 40%는 오리지널로 가자. 이게 제가 가지는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익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5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서 회장은 포트폴리오 확대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향후 7년 내 글로벌 10위 빅파마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기술을 확보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하고 저희가 협업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양사가 모두 큰 성과 낼 수 있는 그런 첫 걸음이 됐으면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에너지 사업 이쪽에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